신시배달국부터 고조선, 삼국, 고려, 대륙에 남겨진 조선의 흔적까지 이 땅의 역사는 반도에 갇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 대륙의 역사를 지운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역사책은 불태우고 조작하여 지울 수 있지만 건축물과 문화유산 지명과 집성촌의 족보와 전설은 어떻게 지웠을까요? 중국의 역사 왜곡은 사마천의 사기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하이라이트는 바로 모택동 집권과 시작된 중국의 공산화이면 공산주의 집단 통제사회는 중국 대륙의 거대한 동이 문화를 지워나갔습니다. 지워졌지만 사라지지 않은 제국의 기억, 이제 그 잃어버린 문명을 되찾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모든 문명은 불길 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그 불길이 스스로의 뿌리를 태운다면 그것은 탄생이 아니라 소멸이다. 중국은 한때 하나의 미래로 나아가고 있었다. 1928년 북벌의 성공으로 장개석은 북경을 장악하고 중원의 질서를 회복하는 듯 보였다. 그는 분열된 군벌 세력을 제압하며 근대적 국가를 꿈꿨고 청나라의 폐허를 딛고 한족의 전통과 유교의 질서를 다시 세우려 했다. 그러나 그의 비전은 단지 한족의 복원이 아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중국 대륙 곳곳에 숨겨진 고대 민족의 유산, 고구려의 성벽 아래 묻힌 진흙 속 유물, 백제와 신라의 해상 교역로, 그리고 요하 문명의 정수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다는 것을. 만일 중국이 민주화되고 안정된 체제를 갖춘다면 이들 문명의 흔적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한민족이 남긴 수천 년의 대륙사가 복원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그건 용납될 수 없었다. 그때 그가 나타났다. 모택동. 그는 장개석과 다른 언어를 쓰는 듯 했다. 민족 전통, 질서라는 단어 대신 혁명, 계급, 숙청이라는 말로 세계를 설명했다. 1931년 중화소비에트 공화국 수립. 그는 강서성 루이진에서 소련의 기술자와 프랑스계 고문을 만난다. 소련이 무기와 자금을 대었지만 그 뒤에 더 오래된 손이 있었다. 1934년 장정. 그가 이끈 만리 행군은 단지 전술적 후퇴로 보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중국 서부의 유서 깊은 고대 유적지를 지나며 고대 왕국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도에서 지워갔다. 장정은 단순한 전투 이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문화적 대청소였다. 하늘 아래 유목 제국의 수도였던 시링골 초원에서 그는 고대 돌비석과 돌무덤을 보고도 이를 문명 파괴의 대상으로 삼았다. 구석기 유물이 출토되던 쓰촨 분지에서는 고대 토기와 문양이 사라졌고 홍산 문화의 흔적이 남아있던 동북 지역에서도 홍위병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청년 조직들이 반동 유물을 수거했다는 목격담이 있다. 어떻게 무장도 자금도 조직도 없이 시작한 홍군이 수십만을 끌고 장정을 마치고 대륙의 절반을 손에 넣었는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정교하고 계획적이었다. 장개석은 1945년 항일전쟁의 승리 이후 베이징과 난징을 거점으로 사실상 전 중국을 통일한 듯 보였다. 그는 교육제도 정비, 산업화 추진, 민족주의 중심의 사학 복원 작업을 시도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그는 요하 문명의 일부였던 요서 문화를 역사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 문화는 오늘날 중국 동북부 지역과 한민족의 발원지인 환국 신시배달국 고조선 계보와도 맞닿아 있었다. 그러나 1946년 국공내전이 발발하자 상황은 급변한다. 미국은 장개석을 지지했지만 전투물자와 군수보급은 어딘가 어색하게 끊기기 시작했다. 한편 모택동은 소련을 통해 지원을 받았고 때론 국제금융 네트워크로부터의 간접 지원도 받았다. 이 시점부터 모택동은 단순한 농민운동 지도자가 아니었다. 그는 서구 세력이 직접 개입하지 않되 대리인을 통해 동아시아의 기억을 다시 쓰는 기획자로 탈바꿈한다. 중국이 민주주의로 통일되는 순간 수천 년간 이어졌던 대륙 속의 또 다른 이름 배달국,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백제, 신라, 고려 그 흔적이 되살아날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두려워한 자들이 있었다. 서구의 세력은 이미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제국을 통해 조선의 왕조를 붕괴시켰고 그들의 본격적인 전략은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서양 제국주의 세력은 15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을 무너뜨리고 중동과 인도, 중앙아시아까지 무력으로 제압하며 자신들의 식민 질서를 전 세계에 구축해왔다. 그러나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청나라와 조선은 마지막까지 그들의 질서에 완전히 복속되지 않은 땅이었다. 청은 만주족의 제국이었지만 그 뿌리는 더 거슬러 올라가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로 이어지는 동이계 제국의 유산을 일부 간직하고 있었다. 조선 역시 단군 조선의 사직과 재래를 간직한 마지막 유교 왕조였다. 서구의 전략가들은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단순한 식민화나 점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땅에 살아 숨쉬는 기억, 곧 고조선으로부터 이어진 역사와 문화, 철학과 정체성을 지워야만 했다. 그래야만 그들이 말하는 세계 질서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일본에게 서구식 군국주의를 주입하여 제국으로 키워냈고, 메이지 유신은 단순한 근대화가 아닌 동아시아 내부에서 벌어진 내부 해체 공작의 시작이었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 병합했고 동시에 만주에 세균전 실험기지를 세워 대륙 공작의 교두보를 만들었다. 한편으로는 중국 대륙에서도 유사한 작전이 전개되었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승리하면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것은 곧 중국인이 스스로 고조선과 배달국, 고구려와 고려의 유산을 재조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복원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서구는 이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모택동을 선택했다. 그의 주변엔 사회주의라는 가면 뒤에 숨은 다국적 자본과 정보기관의 그림자가 있었다. 결국 중국의 공산화, 일본의 군국주의화, 조선의 병합과 한국전쟁까지 이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된다. 바로 동아시아에 남아있던 고대 배달국과 고조선 문명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려는 계획이었다. 그 동일한 공작은 이제 중국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다. 단 하나 다른 점은 일본은 황제를 내세운 우파 군국주의 모델이었고 중국은 모택동이라는 붉은 지도자를 내세운 좌파 전체주의 실험장이었다는 것이다. 모택동은 바로 그 역할을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공산화는 단지 정치 체제의 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기억의 청소였다. 이제 대륙은 하나의 색으로 덮이기 시작했다. 붉은 깃발, 붉은 벽보, 붉은 교과서, 붉은 구호. 그 붉음 속에서 고대의 황금빛 유산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마지막 채색이 마를 때쯤 벽돌 채석장을 지시했고 백제 유민계 마을이라 불리던 요동의 음락을 산업개조 마을로 지정해 전통가옥을 모두 허물게 했다. 그는 역사학자들을 소환해 부르주아 사관을 고치라 했고 고력의 성씨를 가진 사람들에겐 자신들의 족보를 불태우라 명령했다. 모택동은 공산당 주석이자 대륙의 삭제자였다. 그의 혁명은 새로운 세계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세계를 지운 것이었다. 쇠를 만들라 하였고 밥을 나누라 하였다. 그러나 그 끝은 불탄 마을과 굶주린 시신이었다. 1958년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을 선포한다. 명분은 자립경제, 실상은 파괴적 실험이었다. 모택동은 중국을 단숨에 영국, 미국 수준의 강국으로 만들겠다고 외쳤고 그 수단은 놀랍게도 인민의 노동력 하나였다. 강철 생산이 목표였다. 대장정이 그러했듯 이번에도 운동의 이름으로 전국적 동원이 시작되었다. 각 마을마다 쇠를 만들기 위한 야금로가 설치되었고 철기구는 물론 집안의 솥과 숟가락, 벽에 박힌 목까지 모조리 녹였다. 이러한 정책 아래 수천 년간 민가에 전해지던 청동기, 주철기, 고대 유물들이 쓸모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용광로에 던져졌다. 산시성의 한 고대 마을에서는 춘추전 국시대의 종묘 유물 수십 점이 농민들이 무기를 감추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몰수되어 녹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철을 구워낸 대가는 수천 년의 기억을 녹인 것이었다. 1959년 허난성 뤄양의 고고학자는 현장 조사 도중 상나라 무덤이 통째로 갈아엎어지고 그 위에 집단 농장이 조성된 것을 보고 경악했다. 무덤 표식도 없이 정리된 이 땅은 이제 인간의 정신마저 경작 대상이 되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한편 저장성의 고대 사찰 구화사는 이 시기 완전히 철거되었다. 이유는 불교는 인민을 마비시키는 미신이라는 선전 때문이었다.
이 시기부터 특히 사찰 내부에 존재하던 산신각, 칠성각, 그리고 불교 탱화나 불상 형식들 모두 고려 양식을 간직한 조형물들이었으며 대륙에 존재하던 고려의 종교적 미감과 재래 문화의 증거였다. 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려의 영향이 뚜렷이 남아있던 제기와 불상, 단청과 탱화가 이 시기 몰수되거나 파괴된 기록은 다수 존재하며 이는 단순한 종교 탄압을 넘어선 문화 정체성 말살이었다. 고구려 양식이 잔존하던 지붕 기와들은 도로 공사용 자재로 재활용되었다. 그러나 가장 처참했던 건 인민의 생명이었다. 대약진 운동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근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기근 중 하나로 기록된다.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약 3천만 명 이상이 아사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발표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였으나 후속 연구와 기밀 해제된 문서들은 당시의 기근이 인위적 정책 실패와 감시 통제로 인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끔찍한 기근은 단지 자연의 분노가 아니었다. 실제로는 구휼의 기준이 공산당 충성도에 따라 나뉘었다는 증언이 이어진다. 당시 각 지역의 인민공사에서는 식량 배급표를 당 간부가 통제했으며 당의 노선을 비판하거나 마을의 전통을 지키려 한 사람들은 역행자 우경 반동으로 낙인 찍혀 구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체계적인 제거의 방식이었다. 그 중에는 옛 족보를 숨기고 제사를 지내던 가족들 혹은 고려식 사당을 몰래 복원하던 장인들이 많았다. 민족의 뿌리를 지키려던 자들은 배급에서 밀려났고 결국 이 시기 가장 먼저 죽어나간 이들은 바로 그 기억을 품은 자들이었다. 사천성 일부 마을에서는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허베이성에서는 식인행위가 벌어졌고 이를 목격한 생존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다. 사람이 아니라 기억이 사라졌다. 더는 제사도 가계도도 조상의 무덤도 없다. 그저 배를 채우는 일만 남았다. 모택동은 단지 인민을 굶기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공산화를 정치체제의 전환이 아닌 문명의 리셋으로 간주했다. 1958년 공사화 정책이 도입되며 개인의 사적 재산뿐 아니라 종교, 족보, 지역 공동체의 전통까지 해체되었다. 일부 성씨는 민족적 정체성이 강하다는 이유로 계명 강요를 받았고 족보는 봉건의 잔재로 간주되어 불태워졌다. 특히 조선계 주민이 많았던 지린성, 랴오닝성에서는 동익의 성씨로 분류된 가문들이 공산 청년단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한국계 성씨인 김, 박, 이 정씨 집안 중 일부는 반영명 가족으로 몰려 집단 추방을 겪었다. 교육계는 완전히 전복되었다. 고대 중국사, 고조선, 부여, 고구려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되었고 대신 마르크스, 레닌, 모택동 사상만이 교과서에 남았다. 1959년 베이징 대학 고대사 교수 18명이 역사관념이 반영명적이라는 이유로 강단에서 해임되었고 그중 4명은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 한 교수는 요하문명은 중화문명의 모태가 될 수 있다는 논문을 발표하려다 투옥되었다. 대약진은 곧 대멸절이었다. 그것은 물질의 비약이 아닌 정신의 추락이었다. 뿌리 뽑힌 나무와 붉은 포스터가 나부끼는 전봇대. 그 아래 굶주림에 지친 소년이 조용히 허리를 굽혀 뭔가를 줍는다. 이 아이는 무엇을 줍고 있는가? 쌀 한 톨일까? 조상의 이름일까? 그의 손에 쥐어진 건 잊힌 기억의 조각이었다. 지식은 권력이었고 권력은 두려움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책을 불태우고 사람을 침묵시켰다. 1966년 모택동은 다시 한번 운동을 시작한다. 이름하여 문화대혁명. 겉으로는 사회주의 이념의 순수화를 위한 혁명이었지만 본질은 이질적인 것들, 곧 전통, 지식, 역사를 지우는 작업이었다. 청년들이 거리로 나섰다. 붉은 완장을 두른 홍위병은 공자의 초상화를 찢고 사당의 기둥을 불태웠다. 그들의 표적은 명확했다. 사구 옛 사상, 옛 문화, 옛 풍습, 옛 습관. 이것이 지워져야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는 구호였다. 그러나 지워진 것은 구호의 대상만이 아니었다. 베이징, 상하이, 난징, 시안 등 대도시의 도서관과 대학에서는 고대 문헌이 파쇄되었고 지방의 향교와 종가에서는 족보, 재래 기록, 전통 유물이 전소되었다. 문화대혁명 당시 붉은 열기 속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것은 바로 책이었다.
중국 각지의 도서관과 고문서 보관소에서는 고대 역사서 수천 권이 불태워졌는데 그중 다수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예맥 등 고대 동이족의 활약이 기록된 귀중한 사서들이었다. 일부는 당대에도 희귀본으로 분류되었으며 필사본 형태로만 전승되던 문헌들까지 홍위병에 의해 수거되어 공공 화형에 처해졌다. 이러한 문서들은 단지 종이가 아니라 동익의 문명의 생생한 증언이었다. 1967년 안우이성의 한 유교 사당에서 800년간 대대로 내려오던 성씨 족보와 단군 제례문이 적힌 죽간들이 몰수되어 마을 광장에서 불태워졌다. 동북 지방에서는 고구려 벽화 고분이 봉건 왕조의 유산이라는 이유로 폭파되었으며 요령성에 위치한 고려시대 양식의 사찰은 민족 분열을 조장하는 반동 사원으로 분류돼 철거되었다. 심지어 산신각, 칠성각을 포함한 불교 사찰의 민간 신앙적 요소들도 샤머니즘적 반동으로 간주되어 파괴되었으면 고려 전래의 단청 양식과 목조 불상이 모조리 회수되어 태워졌다. 그 불길은 단지 목재를 태운 것이 아니라 민족의 조형 기억을 지웠다. 이 시기 100만 명 이상의 지식인이 탄압을 받았다. 중국사회과학원 역사학부 연구원 1200명 중 절반이 해고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졌다. 요하문명, 고조선, 고구려와 같은 동익의 문명 연구자는 민족주의 우경분자로 몰려 강제노동을 당했고 일부는 실종되었다. 한 고고학자는 우리는 진실을 파냈고 그 대가로 묻혔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언어마저 정제되었다. 고유어, 방언, 성씨, 제사용어 등이 비혁명어휘로 간주되었고 민간 속담과 전통은 책과 사당에만 머물지 않았다. 노래와 이야기, 가락 속에도 살아있었다. 판소리 적벽가는 대표적인 예다. 삼국지의 적벽 대전을 배경으로 하지만 조선의 민중이 이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처럼 구슬프게 의조렸다. 까막눈인 농민들이 왜 중국 대륙을 무대로 한 전투 장면을 익숙하게 받아들였을까? 그 의문은 곧 해답이 된다. 그것은 단지 타국의 서사가 아니었다. 한민족이 대륙에서 활약하던 시절, 그 전쟁은 우리의 이야기였고 그래서 그 기억은 소리로 남아 전해졌던 것이다. 실제로 청나라 시기 중국 청주 일대에는 고력의 판소리꾼들이 있었다는 지역 전승도 전해진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당시 이들 중 일부는 봉건 미신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그중 한 소리꾼은 마을 광장에서 강제 자아 비판을 하다 숨을 거뒀다. 전통은 그렇게 목숨과 함께 사라졌다. 단군, 배달, 고려 등의 단어는 사전과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조선족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이 중단되고 단군 신화는 봉건 허구로 교육되었다. 그들은 언어를 줄였고 기억을 잘랐다. 사람은 남았지만 그 이름은 지워졌다. 한 노인이 허름한 사당 앞에서 사라진 위패 자리를 바라본다. 검게 그을린 기와장 하나를 손에 쥐고 말없이 중얼거린다. 여기 우리 조상이 있었다. 지금은 없다. 그러나 문명의 흔적은 흙 속에 묻히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보려는 눈이 사라질 뿐이다. 1950년대 중반까지도 요하 유역과 만주의 깊은 골짜기에는 고력의 마을이 존재했다. 이들은 조선말을 쓰고 제사를 지내며 사직단을 모시는 등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마을들은 1958년 공사화 이후 차례로 해체되었다. 많은 주민들이 대도시로 강제 이주당했고 고유의 공동체 구조는 무너졌다. 마을 이름은 한족식으로 바뀌었고 제사장은 비과학적이라며 불도저로 밀려나갔다. 중국 산둥성 연안과 저장성 북부에는 고대 백제계 해상교역촌이 존재했다는 기록이 있다. 특히 6세 기경 백제는 양자강 하구까지 진출하여 남조와 외교, 무역을 이어간 것으로 중국 측 사료에 남아있다. 백제 유민 후손이라 주장하던 마을들이 저장성 일대에 전승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이들 마을은 민족 분열 가능성이란 이유로 문화대혁명 기간 해체되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백제라는 말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반혁명 혐의를 받았고 족보는 몰수되었다. 고려는 단지 한반도의 국가가 아니었다. 요하 이서 지역에 있는 요녕성, 길림성 일대에는 고려의 지방행정기관인 노급의 흔적이 여러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중국 동북 지역 일부 지명은 고려 관청과 지배층의 성씨에서 유래했으며 고대 불상 양식이나 사찰 건축의 비율이 고려 후기 건축 양식과 일치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1950년대 후반까지도 중국 산동성 청주에는 고려, 전래의 불상과 단청이 남아있는 사찰이 존재했다. 그러나 문화대혁명 당시 이 사찰은 봉건왕조 미신 사찰로 분류돼 해체되었고 사찰 내 스님들은 강제 세속화 조치를 받았다. 중국 지린성, 요령성에는 고구려 고분군이 집중되어 있다. 이 중 일부는 명백히 고구려 귀족의 무덤으로 확인되며 고분벽화의 예술성과 장례의식은 한반도의 고구려 유산과 거의 동일하다. 백제와 신라 역시 대륙의 문화적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이후 이 모든 흔적은 단일 민족주의와 중화주의 아래 묻혔다. 동이족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는 중국 내 소수민족의 고대사로 단순화되거나 아예 삭제되었다. 서구 제국주의자들은 단순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먼저 기억을 제거하는 법을 배웠다. 수백만 명의 인디언들이 대륙에서 쫓겨나거나 학살되었고 그들의 말과 이름, 신화와 노래는 야만으로 낙인 찍혀 사라졌다. 부족의 이름 대신 번호가 주어졌고 제사는 기독교식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고대 문명의 흔적이 남은 유적들은 고속도로와 도시개발 아래 묻혔다. 그들은 이 수법을 기억했다. 그리고 다시 아시아로 왔다. 문명의 제거는 우연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이었다. 언어, 교육, 재래, 사당, 그리고 노래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파괴되었다. 대륙의 한민족 문명도 그렇게 소멸당했다. 그러나 지워졌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다. 기억은 살아남는다. 모택동은 이들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철저한 꼭두각시였으며 동아시아 문명의 변절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다. 그의 혁명은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고대 문명의 씨앗을 불태우기 위한 도구였다. 그리고 오늘날 그들의 계획은 거의 완성된 듯 보인다. 현재 한반도에 작게 남아있는 우리는 고려와 삼국, 고조선이 수천 년간 대륙에서 황제국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렸다. 그 사실을 되찾고 기억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기득권 사학자들의 조롱과 배척을 받고 있으며 주류 학계의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기억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다. 그 첫걸음은 잊지 않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시청자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역사의 조각을 누군가에게 전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워진 문명을 되찾는 첫 번째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